이름은 한 존재를 정의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종의 생명체를 부르는 말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의 이름은 언어마다 다르며 어떤 종에게는 별명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그 종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은 엄청난 혼란일 뿐입니다. 이 혼란을 뚫고 한 종의 생물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붙이는 이름이 바로 학명입니다.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자, 이 영롱하고 우아한 새는 무엇일까요? 이 새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척추동물아문, 조강, 참새모, 까마귀과 까마귀소, 큰부리 까마귀입니다. 한글로는 큰부리 까마귀, 한자로는 배치요와, 영어로는 라지-빌드 크로우입니다. 이런 이름은 각 언어마다 다른 국명, 일반명 또는 토속 명칭이라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큰부리 까마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큰부리 까마귀의 학명은 코르부스 마크로링쿠스. 코르부스는 이 새의 무리에 붙는 속명, 마크로링쿠스는 이 종에게 붙는 종명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까마귀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나눌 때 큰부리 까마귀는 코르부스 마크로링쿠스로 발표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각 연구자의 모국어 이름인 국명으로 부르지 않고요. 오늘날 모든 생물은 앞선 예처럼 대문자로 시작하는 속명과 각 종을 특정하는 종명으로 이루어진 고유의 라틴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학명이라고 합니다. 학명은 가스파르 보앵의 영향을 받아 칼 폰 린네가 제창한 두 단어의 라틴어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라틴어는 18세기까지 유럽의 학문 언어였기 때문에 유럽의 학계에서 서로 다른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쉽게 연구 성과에 대해 소통하고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요. 이렇게 두 단어의 라틴어를 결합해 생물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이명법입니다. 이명법은 여러 종에 같은 이름을 주거나 한 종이 여러 이름으로 불려서 야기되는 혼란을 끝냈습니다. 각 종은 두 단어로 된 라틴어 이름을 가지며 이탈릭체로 기울였습니다. 이름으로 쓸 단어의 어원이 한국어나 소토어라도 라틴어로 바꿔 써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속의 이름을 나타내며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종소명으로 속 내 종을 구분하는 명칭이라 할 수 있으며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됩니다. 속명은 항상 명사인데 라틴어의 여성 명사나 남성 명사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소명은 일반적으로 형용사이며 속의 성별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큰부리 까마귀의 학명은 코르부스 마크로링쿠스, 까마귀를 뜻하는 라틴어 남성 명사인 코르부스가 속명, 커다란 주둥이를 뜻하는 라틴어 합성어인 마크로링코스가 앞에 속명을 꾸며주는 합쳐진 이름입니다. 종소명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종명은 반드시 완전한 이명법으로 쓰여야 합니다. 어떤 종에 처음 이름을 붙이고 기재한 사람을 명명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명명자들이 공식적으로 그 종명을 부여하게 한 기준인 모식 표본을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종명 뒤에는 명명자와 종의 기재가 발표된 날짜를 붙이기도 합니다. 코르부스 마크로링코스 바글러 1827이란 학명은 바글러라는 학자가 큰부리 까마귀의 학명을 1827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명명자의 이름을 기술하는 것은 필수 요소가 아니지만 학명에 명명자를 포함시키면 그 종의 문헌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답니다. 첫 명명 후 진행된 계통 분류학 연구에 따라 종의 속명이 변경되면 명명자의 이름을 괄호 안에 넣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종을 위한 산명법이 있습니다. 보통 한 종 안에서 지리적 차이로 변이가 나타난 경우 이 변이를 가진 생물 집단을 그 종의 아종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여러 아종을 거느린 종을 다형종이라 부릅니다. 아종 말고도 다른 복잡한 패턴의 변이를 변종, 아변종 등으로 분류합니다. 산명법은 1800년대에 엘리어 쿠에스와 월터 로스차일드가 도입한 방법으로 기존의 학명인 속명과 종소명에 아종명을 붙인 세 단어로 이루어진 이름을 뜻합니다. 아종을 표기할 때는 이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속명과 종소명은 머리 글자만 쓰는 약칭으로 표기하고 아종명만 전체를 쓰기도 합니다. 다형종의 한 아종은 종소명을 반복해서 쓰고 나머지 아종은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큰부리 까마귀의 한 지역 아종은 코르부스 마크로링코스고 나머지 아종들은 다른 아종 소명을 갖습니다. 사실 아종의 구분은 아주 미묘한 유전적 차이가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분류하는 학자에 따라서 지금도 그 수가 늘어났다 줄어들기도 하고요. 따라서 아종은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집단에 대한 관찰이 더 필요한 종의 잠정적인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부리 까마귀의 아종들 중 필리핀 쪽에 거주하는 이 집단처럼요. 큰부리 까마귀는 사람이나 수달보다는 남생이나 트리케라톱스와 더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떼죽나무나 흰점박이 꼬무지보다는 사람이 큰부리 까마귀에게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렇게 한 종이 또 다른 종과 얼마나 가까운지 구분하고 찾아내는 학문이 분류학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분류는 생물을 공통된 특성을 가졌는가에 따라 무리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즉,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은 한 무리에 묶이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무리에 넣습니다. 하지만 종은 항상 진화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무리를 고정불변으로 보는 분류는 역동적인 생물 체계를 분류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반해 계통 분류는 진화적으로 공동 자손인가에 따라, 즉, 한 종이 다른 종들과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종을 묶습니다. 따라서 계통 분류에서는 종을 가장 가까운 공동 조상 및 그 자손 그룹이 포함된 분류 그룹에 할당하며 이 분류 그룹은 계통수의 한 가지를 이룹니다. 즉, 종은 같은 특성 보유 유무에 의해 묶인 무리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공동 자손이라는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분류학을 처음 생각한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구조적 유사성에 의하여 생물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럽 르네상스기의 영국 자연학자 레이가 더 설득력 있는 분류 체계와 종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18세기 들어서 계통 분류학이 급속히 발전했고, 이는 스웨덴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린네의 계층적 체계 분류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린네의 분류 체계는 생물학의 발전에 따라 해켈, 채튼, 코플랜드, 휘테커, 우즈, 캐빌리어 스미스 등 다양한 학자들이 많이 수정했지만 기본 원리는 여전히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생물의 무리, 즉 분류구는 여러 분류학적 표준 계급 중 하나로 각 그룹에 포함된 생물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계층적 분류 계급의 수는 린네 시대 이후 크게 확장되었고, 현재 동물계에는 역, 개, 문, 강, 목, 과, 속, 조 등 8개의 단계적 계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반드시 이 8개 계급 각각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분류학자들은 필요에 따라 이를 더 세분화하거나 부, 군, 족과 같은 하위 개념의 분류군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현재 학자들은 필요에 따라 30개 이상의 분류학적 계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부리 까마귀에게 가는 개통수를 살펴볼까요? 일단 생명체라는 큰 범위에서 출발합시다. 1990년대 칼 우즈와 그 동료들은 생물을 진핵생물, 진정세균, 고세균이라는 3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큰부리 까마귀는 핵을 가지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입니다. 그러니 진핵생물역의 진화 과정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진핵생물역에는 핵과 세포막을 가진 단세포 원생생물, 그리고 다양한 다세포 동물이 있습니다. 큰부리 까마귀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다세포 생물에는 유색조 식물계, 균계, 그리고 큰부리 까마귀가 속한 동물계와 같은 분류군이 있습니다. 동물계에서 동물은 몸속의 소화기관으로 고형 유기물을 섭취하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이 가운데 해면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어떤 형태의 신경계통과 수축성의 근육, 아니면 근육 같은 세포들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물 분류의 큰 흐름은 무슨 류, 예를 들어 균류 라는 식으로 묶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물계에서 다시 출발합시다. 큰부리 까마귀는 좌우로 눈 둘, 날개 둘, 콧구멍 둘, 다리 둘을 가진 좌우 대칭 동물입니다. 그리고 수정 뒤 배아가 입이 아니라 항문부터 발달하는 호구동물 상문에 속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좌우 대칭의 기준을 이루는 것은 척추뼈로 척삭이라는 신경기관이 발전한 등뼈입니다. 그러니 큰부리 까마귀는 척삭동물문이고 척추동물 아문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다음 단계는 턱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누어집니다. 큰부리 까마귀는 이름처럼 두툼하고 큰 부리를 갖고 있죠. 턱을 가진 동물인 유악동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가 넷 달리고 육지 생활을 하는 사지생물에 속합니다. 거기다 수정 후 배아가 알 또는 자궁 속의 양막에 둘러싸여 성장하고
육상 생활을 하며 폐로 호흡하는 양망류이기도 합니다. 양망류는 공룡의 조상인 초기 파충류에서 출발해 공룡과 악어류 같은 파충류를 거쳐 큰부리 까마귀가 속한 조강, 즉 우리가 아는 새들까지 종 다양성이 넓어집니다. 강 단계의 분류까지는 이 생물군이 어떤 생물군들과 어떻게 닮았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조강, 즉 조류의 특징은 깃털로 덮인 몸, 날개로 변한 두 앞다리, 비늘로 덮인 다리, 턱이 발달한 부리, 몸 크기에 비해 매우 큰 눈, 석회성 껍질과 양막이 감싼 알 등이 있습니다. 보송한 깃털과 통통한 부리를 갖고 크고 맑은 눈을 빛내며 알에서 태어나는 큰부리 까마귀는 조강이라는 분류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조류는 크게 두 무리로 나뉩니다. 큰부리 까마귀는 이가 없는 턱뼈를 가진 신조상목 안의 참새목에 속하는 새입니다. 참새목은 앞발가락이 셋, 뒷발가락이 하나 있고 육상 생활을 하는 새들입니다. 참새목 안에는 까마귀과 말고도 할미새과, 박새과, 솔새과, 솔딱새과처럼 많은 과가 있습니다. 과는 다른 과에 속한 친척들과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가진 분류 집단입니다. 까마귀과에는 6개의 학과에서 뻗어나온 22개의 속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큰부리 까마귀가 속한 까마귀 속 말고도 까치 속, 어치 속, 물까치 속, 잣까마귀 속 등이 있습니다. 까마귀 속의 다른 까마귀들과 까치나 물까치 중 누가 더 큰부리 까마귀와 닮았는지 비교해보면 까마귀 속의 새들이 훨씬 닮아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친남매가 사촌들보다 더 닮은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까마귀 속 안에는 40종이 넘는 까마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까마귀라는 말을 들을 때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그 크고 까맣고 시끄러운 녀석들입니다. 큰부리 까마귀는 이들 중 하나로 이름처럼 부리가 두툼하고 덩치가 큽니다. 온몸을 덮은 깃털은 윤기가 도는 검은색이고 날갯깃에 푸른색에서 보라색이 돌며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복슬복슬한 머리깃이 일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리와 이마가 거의 직각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까마귀와 무척 비슷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큰부리 까마귀의 크기가 조금 더 큰 경우가 많고 부리의 두께나 완만한 이마의 경사, 울음소리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큰부리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고 나지막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다른 혼동하기 쉬운 종은 큰 까마귀입니다. 하지만 큰 까마귀는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새가 아니고 덩치가 더 우람하며 목을 빼고 울 때 몇 깃털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 종을 다른 종과 구분해 특정하는 작업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대한 개통수에서 큰부리 까마귀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다른 형태로 자기 삶을 살아가던 중에 우리와 마주칩니다. 때로는 살아서, 때로는 죽어서요. 동물의 이름은 바로 이 우연한 만남과 그 존재에 대한 인지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관심의 시작이고
관심이 깊어져 그 생물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생물의 이름을 알고 싶어져 연구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통 분류도 그 연구의 한 갈래입니다. 너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싶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싶다. 나와 네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알고 싶다. 자연사박물관의 유리창을 마주하며 천천히 화석을 그리고 박제 표본을 마주하면 아마 그 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